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에 이어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에 6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론을 우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카드라는 강력한 대책이 나오자 시장의 긴장감도 커진 모습인데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장의 반응과 파장, 그리고 어떤 후속 대책들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공급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한다고 해서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과연 그것도 잡힐까? 워낙 정부에서 어떤 세금으로 뭘 한다고 그래서 다 피해 다니고 또 약한 권리를 또 파고드니까 뭐 긍정적인 양면에 당연히 이제 투기를 막는 효과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이제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또 바뀌니까 그때까지 매물을 안 내놓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서민으로서는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똥튀어서 오르지 않기를 집값 오르는 거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막는 거는 그전에도 쉽지 않잖아요. 일단 다주택자들을 졸라매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하는 와중에 쌓인 재산의 일부인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친다면 오히려 반발 심리가 커져서 서로 양극단으로 치닫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책으로서 완벽하게 그런 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부동산의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좀 더 외곽으로 빠질 수 있거나 서울이 중심이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계속 세금 문제를 유예했던 거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거죠. 지금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조금 더 그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을 위주로 하지 말고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정책을 해가면서 공평하게 아니면 또 나눠서 하는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올라갈 것 같아요.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그걸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그래도 집값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은 비중이 맞춰지지 않을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있지만 너무나 이제 먼 얘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윤랩장님,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용산, 과천, 수도권 중심지에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이해하려면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부터 일단 기본 틀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보시면 135만 호 수도권에서 연간 27만 호씩 착공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대서 이번에 발표한 것들이 6만 호 계획인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6만 호에 대한 각각의 사업지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년도에 발표한 135만 호가 일단 적정했는지부터 평가를 하고 6만 호가 이제 덧대지는 플러스 알파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에 발표한 135만 호가 연간 27만 호 착공이니까 수도권에서 그럼 수도권에서 연간 분양 혹은 착공, 그러니까 입주하는 것들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수도권에서 보통 연간 한 20만 호 정도가 분양합니다. 그리고 연간 한 20만 호 수준에서 입주를 해요. 그러니까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면 괜찮은 거죠. 그 물량 면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저게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6만 호를 덧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늘려가겠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오늘 이제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에서 한 3만 2천 호 그리고 경기권에서 2만 8천 호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 6만 호에 실제 이제 추가된 부분 5만 2천 호 이렇게 덧대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년도에 135만 호 플러스 이걸 덧대서 이제 140만 호 공급 계획이 현재까지 돼 있다라는 것들을 예. 오늘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에 추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이제 도심 또 지역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 평가사께서는 오늘 공급 대책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억제해 놓은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20, 30대들이 포모 심리가 굉장히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수요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을 안정시키는 거에 목적을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만 호 이상을 이미 이전 정부부터 계획을 해왔던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가고 구체화시켜가고 있는 단계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물량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번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원하는 곳에 계속 공급하겠다. 그러면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산, 뭐 과천, 성남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을 대거 포함을 시켜서 이번 대책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공급하는 것과 공공이 공급하는 것의 차이는 민간은 하란다고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공급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하라면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공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포모 나만 제외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조치였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이 유유부지와 도심청사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좀 더 공급하겠다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발표에서는 좀 더 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내용만 나오는 바람에 좀 놀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사실 유유부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량부터가 제한적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 때문에 오늘의 발표 내용을 이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약간 시각을 다르게 봐서 과연 이 정도 물량으로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건 충분치 못합니다. 그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의 얘기, 그러니까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맥락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 자체가 유유부지는 결국은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토지는 한번 활용을 해버리면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유사한 계획을 계속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것들,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연결시켜서 추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같은 그런 정비 사업과 연계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평가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동산 대책은 공급 또 세제 또 대출 금융이 되겠죠. 세 가지 정책인데 양도세 중과세 부활 공급 죄송합니다. 정책이 발표됐고 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을 동시에 자극하는 형태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대출의 한계 상황인 어떤 지금의 경제,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출은 억제되는 형태로 갈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억제되는 형태인데 여기에 공급 대책으로 신축에 대한 공급 부분은 공공이 주도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발표했고 또 시기도 명확하게 밝혔어요. 어느 시기에 어떤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좀 주면서 사람들한테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를 주었고 또 세제를 도입을 한 거는 사실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거는 원래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제 유예시켜주면서 적용을 안 했었던 것뿐이고 그 유예를 종료한 것에 그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 막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이제 다음 단계로 언급한 내용들이 오히려 그러면 판단은 스스로 하되 이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가중될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줬기 때문에 기축의 공급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공급적인 측면에서 신축의 공급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고 또 기축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는 세제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고 있는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은 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수요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좀 억제되는 상황,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가격의 안정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통한 공급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활로 인한 추가 매도로 인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의원께서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의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 내에 이제 사실상 택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곳을 국제 업무지구로 활용하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이 용도가 변경되는 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용산이라고 하는 입지를 생각해 보면 내용이 쉽게 나옵니다. 저희가 반 정도 농담을 섞어서 표현을 해보면 본래 용산 지역은 과거에도 외세가 주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외국 군대들이 주둔했었죠. 자, 그 이유는 입지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교통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서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도 연결되는 게 쉽습니다. 용산역이 있죠. 네, 지금도 KTX가 용산역에 많이 서지 않는 것뿐이지 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개발된다면은 정차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지가 한국에서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용산에 KTX만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위쪽으로는 광화문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업무지구와 연결하기가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도 이 지역에는 국제 업무지구라는 커다란 청사진을 가지고 지준을 하다가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아서 사업이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무지구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 계획된 건물들 앞으로 하겠다는 걸 보더라도 하나하나의 업무 건물들이 규모가 큽니다. 이런 것들은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들어서기까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가능한 단기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면 아직까지 집이 지어지지 않는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용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전의 계획처럼 약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늘어난 거죠. 1만 호 정도를 지어버리게 되면 본래 계획했던 업무지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4,000호가 들어갈 만큼의 땅이 업무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업무지구로서의 성격이 해당 토지를 대체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런 땅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지구로서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박 평가사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번에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 또 용산 이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또 선호 지역이라서 반기는 또 반응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꼭 서울에 이제 지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핵심 지역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똘똘한 한치에 대한 집중 현상이라든가 서울의 집중 현상, 지방의 소멸 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거든요. 근데 업무 시설이라든가 어떤 특정 업무 지구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건 그곳에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된다라는 뜻이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 업무 지구들도 많이 개발을 해나가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판교나 뭐 과천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도 어떤 또 다른 지역으로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구조인데 서울을 계속 선호하니까 서울에 집이 없어서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주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울에 집중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면이 다 있다. 자, 윤랩장님께서는 또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유효부지도 이번에 그러니까 전체 공급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휴부지, 좀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을 하려는데 이 곳에 짓게 될 때 그렇게 지어지는 주택 수가 많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괜찮을까요? 예, 뭐 유휴부지 계획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른바 용산 그리고 노원 태릉부지 그리고 과천 청사부지 그리고 이제 상암 쪽에 있는 서부면허 시험 부지 이렇게 해서 크게 4곳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휴부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론한 4개의 유휴부지가 가장 면적이 넓고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용산 쪽에서는 지금 원래 그때 계획에도 한 10,000호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4,000호로 줄었다가 다시 10,000호로 늘리려는 과정이 있고요. 노원 태릉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나 뭐 문화재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혹은 지자체장의 반대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계획들을 보시면 과천 경마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용산은 이제 물량을 늘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노원 태릉 부지는 똑같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휴부지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정부가 보유한 부지입니다. 정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상에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니까 금방 짓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걸 현재 뭘로 쓰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프장을 쓰고 있다든지 혹은 경마장을 쓰고 있다든지 하면 거기와 관련된 평가들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 원래 사용하던 것들을 또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유휴부지 계획들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시면 빨라야 2027년 착공이고요. 네. 조금 더 늦는 경우는 2029년, 2030년 착공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공급 계획은 항상 많이 공급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점들이 상당하다 이런 평가들을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이 위원께서는 그 이야기 또 하셨어요. 지금 이런 이 도심 부지 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정비 사업이나 또 뭐 재건축도 될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공급
방향도 설정해야 된다는데 어떤 게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공급에 포함이 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발표된 이 내용을 보신 많은 분들이 왜 이것만 나오고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는 나오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뭐 다음 달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때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반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비 같은 대출 규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게 되면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의견 낼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박평가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이제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양도세 이 중과 유예를 해왔던 것을 이제는 중단하겠다. 그 시점이 이제 5월 9일이 되는 건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뭐였고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왔던 것이고 왜 유예가 됐던 겁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제도이고, 즉 매점 매석 많은 물량을 보유하는 형태,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떤 선점하는 형태에 대한 그 이익분에 대해서 공공이 많이 환수해 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된 건 한 22년 정도 돼요, 기간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받았던 시기는 6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예해 주면서 이 다주택 중과를 맞지 않고 그냥 지나왔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가 20%가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추가 30% 해서 실효세율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가는 정도. 즉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으면 그중에 8억 정도는 양도세로 내는 형태, 이렇게 이제 중과를 하겠다. 즉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였고,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 정책이 일관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라질 수도 있는 제도인데 앞으로 집값 상승은 계속될 거다라고 기대하면 사람들이 그냥 보유하고 나중에 팔지라고 이렇게 좀 버티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효가 없었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예해 주던 걸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시장에서는 마치 이게 그냥 막연히 유예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뿐이지 언제든 유예는 종료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당 이득을 누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양도세 이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음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하는데 윤랩 정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부가 꺼내든 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 지가 벌써 이제 거의 7, 8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과했던 제도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매년 1년씩 일반 과세로 유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주택자라고 부르는 특히 핵심지 쪽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 3년 사이에 이미 다 웬만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주택으로 남아 계신 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핵심지 쪽에 하나 있거나 혹은 핵심지 쪽에 비아파트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핵심지 쪽에 하나가 있으면서 외곽지 쪽에 또 하나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지금 다주택자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핵심지 쪽에서 빌라 같은 비아파트 유형들이 나오겠구나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지금 부활에 의해서. 그리고 외곽지 쪽에서 조금 비선호 지역에서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실제 시장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걸 통해서 가격 안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 물건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똘똘한 건 제일 나중에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 쪽에서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가격 안정 효과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만 최근 3년 사이에 웬만한 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부활한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이벤트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시장에 혼란이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어떤 효과를 내기보다는 당분간은 시장의 혼란은 좀 유지가 되면서 실질적인 집값의 안정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양도세가 부과하게 되면서 저희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양도세는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체계의 일부라고 보셔야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일부 분들은 시장이 본래 집도 충분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일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었고 이것을 바로잡는다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양도 전 단계에 걸쳐서 세제 등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양도세였고 이것이 앞정부에서 유예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제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양도세 하나만을 가지고 이걸 더 적용을 하게 되면 시장의 안정 효과가 온다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양도세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다른 제도가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신 거죠? 전체적인 틀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맥락이 되면 제가 규제를 찬성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그 입장에서 양도세 하나만을 가지고서 시장 안정 효과를 논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평근 선생님 일단 정부에서 밝힌 이 유예가 종료되는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은 5월 9일인데 한두 달간 더 유예를 할 수 있다. 약간 시점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될 수 있다는 걸 검토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제한적인 시장이고 매도 방매를 하더라도 바로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일 내에 매도가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유예가 종료가 되니까 부당한 입장에 처하게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유예를 해주는 형태.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만으로 시장의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 강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겠죠. 보유를 하고 그 보유 비용을 부담하고 나더라도 나중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런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절의 구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리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의 재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집값이 단기간에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보유세의 제도를 전혀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 정부 시절에 어떤 현실화율 같은 경우도 69% 정도밖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30억, 40억 호가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천만 원 좀 안 되게 한 달에 한 100 몇십만 원 정도의 보유세 부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것 정도도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이 온 거죠. 그렇군요. 양도를 미루다가 가지고 있는 그 다주택들이 보유세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부담도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규제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 부동산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텐데 박 평가사께서는 실제 여러 이제 매물들을 평가하실 텐데
이 거품론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그만큼 대출의 규모가 많이 늘어났고 가계부채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빚이 최대치에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포모 심리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집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리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미 기존에 분양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대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 맞죠. 어떤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IMF라든가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고 금융시장의 환경이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 형태를 보면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많이 깎아주는 형태.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형태죠. 예. 근데 장기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 자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효세율이 낮은 형태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물건이 순환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이제 다른 선진국들의 방향성대로 바꿔간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매물이 많이 돌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될 수 있는 경착륙을 우려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제를 통한 어떤 급진적인 변경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선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심리가 안 꺼지는 상황이고 또 똘똘한 한 채 다른 시장은 다 죽었잖아요. 똘똘한 한 채 시장만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유세 조금 올라가도 몇 천만 원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지해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라. 그리고 유예한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이라서 매우 또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시고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3212님 5월 9일 유예 종료는 꼭 지키면 좋겠네요. 7784님 다주택자로서 중과세는 너무 부담됩니다. 9673님 부동산 정책은 조금 더 시장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8888님 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 랩장님 일단 궁금한 것은 계속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정책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취급이 어떤가라는 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지난 세 차례 대책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고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도 했고 LTV 40%로 묶기도 하면서 총액 그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 원 한도로 묶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을 보시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제 3, 4의 데이터를 같이 보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한 9% 올랐고요. 누적적으로. 그래서 19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한 11% 정도 올랐고요. 저희 부동산 114는 12.5% 오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아파트 중심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럼 12월을 거치고 이제 올해 1월이 돼서 주간 단위에 이렇게 상승폭을 보시면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이제 늦추려고 했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 심리가 계속 살아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10.15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의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주변 지역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좀 외곽지로 분류했던 곳들도 최근 들어서 또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 중에서 이제 동탄 그러니까 화성에 있죠 이런 곳들 뭐 구리 이런 곳들도 상승폭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하락의 기미는 안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양도세 이 중과 또 유예를 중단하고 또 부활하는 것도 검토가 됐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윤 회장님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20억에 샀던 아파트를 30억에 팔면 1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될 때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납니까? 예, 뭐 일정한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차익이 10억 원일 때 일반 과세를 하게 되면 한 3억 3천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2주택자는 6억 4천까지 세금이 늘어나고요. 예, 그리고 3주택자는 7억 5천까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억 원 차익일 때 혹은 20억 원 차익일 때 이렇게 보시면 일반 과세 할 때 대비 2배 이상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실효세율 이제 그 감정평가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80%가 넘는 차익을 그러니까 전체 차익에서 3주택자는 80% 넘는 수준을 세금으로 몰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은 82.최대 82.5%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의원님 이게 뭐 시행됐다가 또 중단됐다가 유예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다가 말다가 또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만큼 적용됐을 때는 영향과 파장이 큽니까? 네,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적용이 안 되고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이 됐고 그 다음 정부인 윤 정부에서 유예가 됐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양도세 중과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각각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넘어서 하나 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이 반영되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이 양도세 중과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쯤에서 우리가 서프라임이라고 부르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부동산 폭락론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내릴 거니까 집을 살 필요가 없고 전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기조가 꽤 오래 갔었습니다. 뭐 부동산 반값 이야기도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부동산 거래까지 침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지금도 희자되는 표현들이죠. 빚내서 집사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이 그 시기였고 바로 그 시기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다가 폐지되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양도세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되고 유예되고 다시 이번에 유예가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권마다 변화왔는데 자, 이 윤 랩장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켜서 이제 보유세는 감당을 못할 것이고 양도세는 중과가 될 것이고 둘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내놔라. 그러면 이제 신규 매수자들에게 이 집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건데 실제로 시행할 때와 유예할 때 그럼 다주택자들의 어떤 변동, 집을 내놓는지 또 매물량이 늘어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세금, 지금 다루고 있는 양도세나 이제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회하는 게 이제 증여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통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그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이런 부분들에 처음에는 초기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보유세건 거래세건 증여세건 싹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들을 출하하게 하려면 이런 인식이죠. 보유세를 강화해서 가지고 있을 때 부담이 되면 퇴로를 열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중과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과세로 해서 계속 퇴로를 열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세금들을 강화했다, 뭐 조금 완화했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가보시면 주택 소유 통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따로 빼서 그 중에 1주택자 비중을 보시면 한 8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대부분이죠. 되고요. 네. 그리고 2주택자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가 한 7%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규제를 강화했다 풀었다 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지표는 뭐냐면 3주택 이상자입니다. 그러니까 7%에 해당되는 비중이 변화가 많은지를 봐야 되고요. 이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하나 그리고 내가 사는 집 해서 이렇게 두 채인데 실제로는 거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2주택자를 다주택자 개념에서 중과 대상으로 삼으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 2014년부터 현재 2026년에 오기까지 그럼 이 7%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공격 포인트를 찾을 때 뭐 100채, 뭐 수천 채, 뭐 이런 사람들은 공격 대상으로 삼죠. 근데 대부분은 3주택에서 4주택 사이에 이제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럼 아파트가 여러 채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또 포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자산이 많아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혹은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 혹은 비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다 합쳐도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 이런 거 고려하면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이걸 징벌적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부터 사실 초기 단계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랩장님 말씀대로라면 양도세 이 중과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별로 정해 공식이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박 평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목적을 담고 있는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인데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꺼내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고 해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다. 즉 큰 의미 변화를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형태, 현재의 보유 형태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다른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되는 선호는 아파트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서 어떤 그 양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면 계속해서 수요가 자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제도가 계속 이제는 이어진다. 즉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참여해도 실질적 이익이 없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성립을 시켜주는 거죠. 유예가 종료된다라는 거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을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 1주택 비거주에 대한 부분들 1주택자이지만 비거주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주택이라는 게 필수제잖아요. 실질적으로 주거 실수요적인 목적으로 소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어떤 1주택인데 20년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형태로 갖고만 있다가 어떤 그 시세 차익을 크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 이건 100% 투자의 목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갈아타기 형태의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중도 높지만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도 갭 투자의 형태, 즉 전세를 끼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결코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떤 시세 차익을 갖기 위해서 가져가는 집들의 형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세 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예고되어 알겠습니다.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박 평가사 말씀은 세금의 형평성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은 아니더라도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수요를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129 부동산 대책 내용과 파장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랩장,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정 감정평가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양도세 중과 제도와 관련해서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잠기느냐 열리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이 위원님 토지 거래 허가제 또 전세난 이런 부분이 양도세 중과 제도의 변수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허가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지금 전세난 전세 매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변수로 꼽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는 집을 여럿 가지신 분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데 집을 팔지는 않기 때문에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보유세나 기타 요인들로 압박을 받았을 때 양도세를 중과받더라도 집을 팔게끔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집을 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 거래를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서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바뀜, 그러니까 거래를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기가 좀 더 까다롭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양도세 중과로 나오는 주택들을 시장에서 받아주기에, 소화해 주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세 시장에서 전세 매물을, 지금 얘기하는 전세 매물은 원룸 이런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들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집들이 전셋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실행한 지가 지금부터 바로 앞까지만 짚어보더라도 상당 기간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주택이셨던 분들이 보유하신 여분의 집을 처분하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단순하게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으로만 본다면은, 누군가가 집을 시장에 내어놓는다면 이 집을 무주택자가 사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게 공급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던 집이 누군가에게 팔려서 실거주하게 된다면은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집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결과를 이미 작년 하반기 때 많은 언론에서 서울에 전세집이 없다라는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지금 시점 이후로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많이 시장에 내놓으시고 이러한 여분의 주택이 점점 사라지는 만큼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집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나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크기의 주택은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모두 대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 민간의 기업형 임대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했을 때 전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를 받게 되면 다시 전세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집 크기가 커질수록 월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공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사이즈의 집보다는 작은 집을 여러 개 만들어 공급을 하는 게 사업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세 시장의 전세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평각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 중에는 분명히 이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매물로 나오면 그걸 사고 싶은데 실매수자가 하지만 이제 전세를 살고 있고 본인이 이제 실거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전세 세입자가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전세 물량은 없어지고 전세 난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면 좀 과한 우려인가요? 과한 우려죠.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은 거래 못한다. 그래서 막 외부 그 외부 지역들 같은 경우 풀어줘야 된다. 막 노도강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난 후에도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시행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할 사람들은 거래합니다. 그리고 전세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적이고 계절적으로 어떤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 어떤 지역에서 전세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 모든 지역이 다 전세난인 것처럼 거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제는 지금 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문제가 생기면 전세를 안 내놔서 전세집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제는 여유 있는 집주인의 경우예요. 그 집을 비워놓고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고 그 전세가를 자기 돈으로 충당해서 내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형태로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입주 물량에서도 보면 입주 단지들 같은 경우 전세 대란이 발생을 하잖아요. 분양가는 시세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세를 놓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기본적인 전세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잠금이라든가 뭐 세금 전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세값이 올라가는 현상, 내려가는 현상은 벌어질 수 있지만 이 세금의 부과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여러 채 있는 집 중에 하나는 전세를 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정여도 있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있는데 윤랩장께는 이 버티기의 이제 일환으로 양도가 아닌 정여로 선회할 수 있다 이런 자녀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죠. 정여세 부담은 있겠지만 이건 뭐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굳이 뭐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여세를 물고서라도 자녀에게 이 정의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과거 사례들을 이제 추가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에 전체 거래량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에서 8% 차지하다가 이렇게 중과 이후에는 거의 20%까지 끌어올려집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는 목적성에는 이 세금에 대한 회피 성향들이 이쪽으로 우회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증여도 있지만 지인 간의 증여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시중 가격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를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과중된 세금, 양도세, 중과세를 징벌적으로 맞을 때보다 이 가액에 따라서 최하 한 10% 정도의 증여세, 1억 원 이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억 원 초과하면 한 50%의 증여세를 물리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82.5% 수준까지 실효세율이 이제 올라간다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로 사실은 가족 간에 돌려서 이게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아끼고 그 가족, 증여받은 가족이 보유하면서 가치가 오르는 부분들까지 사실은 양쪽에서 이익이 보이는 구간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증여로 우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절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불법이냐? 또 불법은 아닙니다. 예, 편법에 해당되긴 하나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것들은 항상 절세 뭐 전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도 절세 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합법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피해가면서 자녀에게 또는 지인에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도세 중과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래? 그럼 좀 더 보유세를 내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버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향후의 향방과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정부들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을 때 그러한 규제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오래 지속했다면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먼저 알고 현재의 부동산 규제를 본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아온 것이 서울 전역과 인접 경기권을 포함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정부 초반에 한 번에 걸어버린 겁니다. 점진적인 이런 것 없이 한 번에 걸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도 지속을 한다면 4년 이상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버티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오래 이러한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이것이 단순하게 이번 정부에서만 적용이 될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이 적용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저도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측성에 따라서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박 평가사님,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의 뭐 강남에도 한 채, 또 강북에도 한 채, 또는 이 경기도 서울 인근에도 한 채, 이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그것을 과연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느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른바 매물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거래가 통계를 보면 작년 2월, 3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프닝이 있었을 때 15억 정도를 찍었었고, 그다음에 10.15 대책 나오기 직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13억 정도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이 고가의 주택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자금 마련을 못하니까 10억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저가 시장의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형태. 실질적으로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현저히 줄어든 거는 팩트고 그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의 주택 공급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내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물량이 올해만 하더라도 뭐 반포를 포함해서 5-6천 세대 이상씩 지금 분양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지금 한 3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세에 대비해서 절반이라고 하는 이 30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넷으로 자기 자금이 27억, 8억 정도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년에 분양했던 물량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다 완판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투자의 형태를 보면 온 가족 투자의 형태, 모든 집안의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형태, 이 단계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자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다른 선택지가 또 생겼잖아요. 자산시장이 화랑을 보이는 다른 곳들이 또 있는데 그런 쪽의 어떤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지금 올라간 금액에서 더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부동산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위원께 좀 여쭤보고 같은 이슈를 윤랩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남이나 또 서울의 서초 같은 고가의 이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제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매물을 먼저 내놓는다. 그러면은 강남 지역의 이 소유자들은 계속 강남 지역을 소유하고 서울에, 또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닌 지역만 소유를 하다 보니까 더 양극화가 되는 현상,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중과를 맞는 것은 집을 파는 시점에서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집이 3개일 때 하나를 팔 때는 제일 싼 거를 파는 게 유리합니다. 집이 2개일 때 하나를 팔 때도 하나를 파는 것도 가격이 많이 낮은 걸 파는 게 유리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똘똘한 한 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30대의 경우에도 영끌 B2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 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뭐 분양가가 됐든 아니면 구축이 됐든 워낙 천문학적인 가격인데 그래도 강남, 서초, 송파 또 서울의 마포, 용산 또 성동 심지어는 요즘에는 강서, 강동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시장의 이제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청약 경쟁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얼마나 서울에서 청약을 하고 있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2021년 경에 이제 묻지마 청약을 할 때가 서울에서 164대 1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154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물론 이제 중첩된 수요는 있긴 합니다만 3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특히 이제 강남권에 뭐 이렇게 현금만 10억, 15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수요층이 저렇게 많나라는 부분들은 청약에서 들어오는 수요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수치적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고가 지역들 특히 송파 같은 데는 작년에만 20% 올랐습니다. 네, 비싼 지역이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집 한 채가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진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사가 깊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 이슈. 세금을 중과하면 당연히 좋은 거 하나로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폭등하는, 건축비가 폭등하는 결과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로 진화합니다. 예. 그래서 2.0 버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 이슈를 끌고 왔잖아요. 거주용 주택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으로 진화합니다.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로 진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가장 똘똘한 거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싼 지역이 더 비싸지는 결과들을 불러오는 이유는 전국구 자금 수요가 서울로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서울의 집값이 어디까지 향할지에 대해서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참 너무 많은 변수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많은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한정된 시간이라서 세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의 부활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워낙 부동산 시장이 또 심각하고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4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가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집값 안정 그리고 또 뭐 공급이 됐든 서울의 이 천정부지로 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먼저 박평가사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 정책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시장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도를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생산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조로 지금 모든 정책 방향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게 지켜진다면 사실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똘똘한 한 채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런 수요로 집중될 수는 있지만 가격의 문제거든요. 네. 주변에 공공이 주도하는 물량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방과의 큰 격차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공공이 좀 공급한다면 이런 가격도 좀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 위원께서는요?
네, 이미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본 표현으로 에브리띵 랠리의 시기입니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모든 게 명목상의 가격이 오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특정 유형의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만 탁 찍어서 그중에서도 지역과 주택 유형까지 필터링을 해서 이런 것의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은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타 요건들을 모두 반영해서 그것들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윤 랩장님 한 2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의견 조언을 구해왔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 그 유도되는 방식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가계 자산의 이제 70%, 8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이렇게 이행하는 부분들이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걸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도 규제하고 그리고 한도도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그 마음이 급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걸 좀 큰 시각에서 긴 시각에서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려야 되는데 마치 1년 만에 될 것처럼 이렇게 주도하는 방식들은 결국은 많은 부작용들을 유발하니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계 좀 해결책을 대책을 마련해가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관련된 이 패널 또 토론을 진행할 때는 패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때는 참 답을 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1319님께서 공급이 답인 것 같습니다. 조현민님께서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형태가 다양한데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9673님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정 감정평가사,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